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유럽도 미국식 대량 생산 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저기 양키 놈들 천박한 저런 방식의 규격화된 거는 우리 유럽에 맞지 않아. 근데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의 시대가 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식 대량 생산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이게 케인즈식 화폐 사이프와 대단히 잘 맞았습니다. 대량 생산의 산출물이 너무 많아서 생긴 게 1920년대 디플레이션 대공황이거든요. 근데 화폐량 증가를 시키고 대량 생산 산출물을 계속 뿌려대니까 딱 잘 맞았어요. 물론 이게 7, 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 이론이 무너지긴 했지만은 자, 그래서 본격적인 호경기가 1940년대 미국의 풍요로운 가정,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담았거든요. 그러면 요분들이 1900년대는 어떠셨냐? 요랬습니다. 요랬습니다. 예. 요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요렇게 된 거예요. 요 어린아이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과 공장에 가서 열심히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여기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 집도 무료로 배포해주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1900년, 1950년 이전, 이 세대를 사일런트 세대라고 합니다. 대단히 조용한 세대. 맞나?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 시대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력 배제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계속 싼 값에 물품이 계속 나오면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노동력을 배제시킵니다. 일단 아이는 학교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은 은퇴시키고 정부 돈을 지급해 유효 수요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전시에는 여성이 공장으로 가지만 전후에는 여성을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남성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전후가 되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요.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히 좀 위험했는데 6.25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또 인력이 쭉 빠지니까 다시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안정화를 시켰죠. 그것도 부족하니까 청년은 군대로 입대시켰어요. 요 당시에는 뭐 4% 실업률 이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0% 실업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요런 구조,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업주부가 생기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케인즈식 방식 하에서 생긴 가정의 모습이 이겁니다. 부유한 미국의 가정의 모습.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도 이렇게 보내는데 여성은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보이죠?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 애도 저렇게 보내는데 여성은 일 안 할 것 같습니까? 인류사에 요거 되면서 여성이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무슨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업주부 형태의 그런 가정 형태가 생깁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 공급, 특히 저임금 생산을 줄이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고 사회 안정 체제를 이룹니다. 사람을 싹 빼버리면은 디플레이션이 막아지는구나. 그리고 딱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구나. 실내 구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통계적으로는. 여기에서 수요를 더 늘려야 됩니다. 여가를 확대합니다. 돈을 뿌려야 되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동차, 레저, 여행들로 확대시킵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한 달씩 휴가를 가는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내려오죠. 요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가장 큰 차이인데 동양은 돈이 생기면 도시로 가요. 도시 중심지로 갑니다. 서구는 돈이 생기면은 외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부르주아들은 도시에 살거든요. 당연히 귀족처럼 행세를 하려면은 자연 광경이 있는 외곽 전원주택으로 가야죠.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 관점입니다. 돈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자, 이제 세탁기, 라디오, TV, 그리고 스포츠 등 빵과 서커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무료로 일을 안 하는 세대는 아니지만은 일을 안 하는 세대 있긴 하죠. 여기 뭐 여성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그걸 가정의 화목 그런 느낌으로 레저를 제공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수요가 남아돌아요. 그래서 다음 수요가 돼 유럽에 적극 투자합니다. 도슨 플랜, 마셜 플랜 이렇게 수요 확대 정책이 진행되면서
블루 컬러 시대가 진행이 되었는데 동시에 노조가 확대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모든 게 규격화된 시기예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때 만들었죠. 요때는 아니었죠. 요때는 아니었죠. 그냥 결혼해서 살아남는 그런 형태였지. 그래서 모든 것이 규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블루 컬러의 시대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노조의 시대였고 제품만 규격화된 게 아니라 사회 체제도 구조주의에 맞춰 규격화되었고 가정의 모습도 규격화되어 있고 개인의 뭐 집단주의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뭐 특이성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가 얼핏 보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결국에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하긴 해요.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그럼 그 저임금 노동자는 누가 있냐? 짬 때리기는 누가 해야 되냐? 짬 때리기는 흑인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미국의 불법 체류자 노동, 한국의 외국인 노동, 유럽의 난민 노동, 예를 들어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우리는 지금 물가 엄청 올라갑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를 이제 그 견제해야 되는 거지. 이런 합법적으로 한국의 물가 하락에 기여를 해주고 산업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은 공급품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윈윈이 될 때인데 그런 일자리 찾아서 보통 흑인들은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자리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냥 백인들 투성이 전원주택 단지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백인들 투성이인 곳에 들어갈 수도 없죠. 흑인들은 도시에서 형성합니다. 그게 할렘 같은 도시 지역 일대를 차지하게 돼요. 이렇게 계층화가 완성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하나의 규격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여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기였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전 68혁명이 나오고 전 세계에 퍼질 리가 없었죠. 그래서 요 시기가 계층화가 완성되면서 동시에 규격화된 사회 규범을 요구를 하니까 청년 계층의 불평등과 불만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해방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요. 뭐 히피로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 반대 여론으로 퍼지기도 하고 베트남 전쟁이 정말 명분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 회피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편하면 누가 짬 때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윈윈이 될 땐 가능해요. 근데 일정 부분 이상은 한계점이 있죠. 동시에 이런 서비스업의 확대는 3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50년대, 60년대 전 세계 호경기에 들어갔고 정확히는 미국 호경기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서 백인 중산층 가구는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0,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옵니다. 마케팅과 영업, 인센티브. 요 시대가 왔는데 요 때는 장기 근속을 하면서 제조업 노동자로 오래 일을 하는 기간이었는데 인센티브가 나왔다는 뜻은 성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과제는 뭘로? 영업과 마케팅 성과로. 자,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케인즈 이론이 깨진 건데 케인즈 이론은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은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다. 호경기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이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게 대공황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오일 쇼크가 나와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긴데 실업률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무너집니다. 돈은 풀었어요. 계속 원래 하던 대로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까지 합쳐져 가지고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노조가 강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많은 노조들이 이 당시에는 마피아에게 장악돼 있는 상태긴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노조들도 계속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거죠. 그러니 새로운 인력을 더더욱더 채용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여러 가지 청년 세대들한테는 아무런 시기였어요. 당연히 기존에 취업한 사람들 위주로 더 취업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물건은 더더욱더 안 팔리고.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뭐 펄 볼커가 금리를 올렸니 뭐 이런 거 레이건이 자유무역 그 진행을 했니 그런 건 이제 넘어가고 당시에 그러면 경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인플레이션이라 지갑이 닫혔는데도 남는 물건을 어떻게든 사게끔 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갑을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 똑같습니다. 괴상한 마케팅과 영업이 발달을 하는데 마케팅과 영업이 이제 발달하다 극이 되면 괴상한 마케팅과 영업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들과 중산층이 돈을 쓰게 만들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 축소사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부동산 임대 플러스 데이트. 그래서 기괴한 마케팅으로 발달합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감성 마케팅도 사실 요 배경하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감정적으로 연결 관계를 잡아가지고 이런 마케팅 기법을 하나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과를 기준점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했습니다. 노동인력 중 실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인력들 기준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마케팅이 발달했던 시기도 IMF인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빌딩 타기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빌딩 입구를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걸 크게 막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딩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산이든 어디는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카드와 보험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건, 두 건, 뭐 기업 영업도 비슷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영업 중에선 제일 하드했던 영업이라고 합니다. 자, 요 시기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게 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 주는 세이즈였거든요. 요 주인이 크리스 가드너인데 크리스 가드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영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세이즈 영업. 이 영화가 그래서 경영의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흑백 분리가 막 끝난 시기였거든요. 몇 년 안 지났어요. 그래서 흑인이 선거권이 생긴 이후의 모습. 예, 흑백 분리가 1964년대에 끝났는데 한 6년쯤 지나면 요 시기거든요. 그리고 결혼은 단 한 번도 경제적 결합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이혼율 그리고 여기 스태그플레이션 때 이혼율 보이시면 쭉 보이시죠? 예. 결혼은 단 한 번도 경제적 결합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요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와 결혼했지만은 못 가게 되면서 못 가게 되면서 아내와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 하나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돈 벌면 다시 재결합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에서 결혼이란 건 단 한 번도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때 경제는 케인즈주의를 아직까지 유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총수요 정책, 즉 민간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인구가 줄어들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사실 상당 부분 보면은 가족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플러스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급속도로 줄어드는 출산율과 전통 가정의 문제, 이제 급속도로 출산율이 쭉 줄어드니까 전통 가정이 붕괴하고 하니까 헐리우드는 새로운 포장을 가져옵니다. 결혼의 대전제는 사랑이라는 로맨틱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도 헐리우드거든요. 대공황 때, 이 가정, 농부 가정들이 무너지잖아 하면서 분노의 포도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든 건데 이번에 헐리우드는 사랑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헐리우드의 작전이 안 통하는 게 어쩌면 이번이 처음일지도 몰라요. PC주의가 헐리우드에서 잘 안 통하기 시작했죠. 통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예전이랑 다르게 PC주의가 헐리우드 입김에서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어떤 관성이라는 게 사실 1990년대 헐리우드가 만든 이미지에서 넘어오는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잘 안 통해요. 자, 이제 90년대에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유무역 세계화와 주주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었는데 월스트리트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위에 크리스 가드너도 사실 90년대에 증권 관련돼서 금융 넘어가면서 좀 살만해진 거예요. 안정화된 거고. 그래서 서비스업은 확대되면서 금융 서비스업으로 발달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쭉 이제 확대되었는데 90년대는 지금 같은 S&P 500이 아니라 다우 지수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이제 뭐 대단한 벤처버블 한번 쫙 만들고 난 후에 쭉 꺼졌고요. 그래도 다우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다시 복구를 했고요. 예. 나스닥은 뭐 2009년 돼도 복구를 못했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주류 사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HO는 자유무역과 IT 같은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때 돈 버는 방법이 투자로 상당히 바뀌었는데 2000년대 IT 버블이 거의 모든 걸 부쉈어요. 개인적으로 지수 투자 좋아하는 이유가 이건데 개별 기업은 사실 불확정적이고 새로운 혁신과 기업은 우연으로 발견하는 데거든요. 계속 실패를 감수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적 확률주의라고 부르는데 우연히 확신하는 걸 어렵지만 지수는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을 포함해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수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우연은 내가 개별 기업이 여기에 터질지 저기에 터질지 알 수 없지만은 그걸 포함해서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경영기업은 재무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조금 밑에 보시면은 배경이 있어요. 이게 7, 8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경영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90년대 넘어서까지 왜 이렇게 흐름이 계속 재무관리 흐름이 넘어오냐면 너무나도 힘든 돈 없는 기간을 많이 견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 비용 절감에 목매던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핀토 사태라는 안전 불감증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근데 여기 안전 장치를 다는 것보다 사람 죽고 난 다음에 피해 보상해 주는 게 더 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까지 합쳐서 세상은 이제 케인즈가 보통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과학을 중시하거든요. 이런 과학적 수학주의와 규격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무라는 것도 얼핏 보면은 수학 개념에 되게 가깝잖아요. 정리된 비율을 가지고 레이셔널하게 컨트롤하는. 그래서 경제에서는 또 통계에 가까운 통화학파가 득세하고 계량 통계학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 먼저 있었죠. 계량 통계학과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퀀트의 본격적인 시작도 이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수학과 통계의 차이에 의문을 가지는데 수학은 간단히 말하면 저 위에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너네들 이것만 갖다 쓰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너네들 불만을 품지 마. 통계는 실제 안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쭉 보면은 이론과 실제는 다른데요. 요게 이제 실제입니다. 철학에서는 수학을 선험적이라고 하고 수학적인 접근을 선험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접근을 경험적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 중국 사례를 한번 보시고요. 이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권위주의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나치랑 일본의 전쟁 시뮬레이션 이야기가 있는데 윗선에서 뭐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걸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개시합니다. 아씨, 요요. 자 아직 그래서 말 그대로 이론 기반 계획 경제에 결정되는 탁상 공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직 의사 결정 방식이 이거예요. 탑다운이라서 중앙 집권적 정치. 그래서 이게 정치적 게임인데 이 이론이 권위하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논증 기하학에서 공리라는 건 절대 회의의 절대적인 회의, 즉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맞는 거야. 여기에 대해선 왜가 없어. 이게 공리예요. 그 공리로 돌아가는 것들이 수학적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케인즈주의 경제학과는 자연 발생이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시장 자율보다는 계획 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론 중심이고 과학 중심의 형태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 기반으로 선험적이고 수학적이고 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금융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기는 이게 안 맞아요. 자본의 자유와 즉 타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케인즈주의나 사회주의자 같은 계획경제 추종자들에겐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이전 시대에는 은행 대출을 정부가 컨트롤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도 엄청 때릴 수 있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투자 자본과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통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자, 사회주의자는 이때 서로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제3의 길 하면서 민간 투자자들과 기업가들로 인한 자유로운 지배. 이거 잠깐만. 금융으로 인한 지배 아니야. 은행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금융으로 인한 지배? 이건 투쟁을 해야지. 사회주의자들이 미친 듯이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금투세 나오는 것도 이거죠. 그렇지만 월스트리트는 계속 약진했고 이 환경에서 재무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을 하는데, 케인즈 시대는 그래도 돈을 계속 뿌리니까 정부와 로비로 사업들을 딸 수 있는 시대도 아니, 케인즈 시대에는 그래도 정부와 로비로 사업을 딸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끝났어요. 사회는 없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런 걸 안 해요. 대출을 잘해주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 자본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투자를 받아 성과를 내고 주주에게 이익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로컬라이징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하는 건 제조 공장부터 먼저 올려서 싼 가격. 그래서 그런 재무관리 계산이 대단히 중요해졌고, 그 2000년대 제어학이 MBA 가가지고 이제 컨설팅 업계에 겪는 그런 것들이 제왕학이었죠. 이때쯤에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4대 회계 컨설팅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화돼요. 사실 한 5대 회계 컨설팅이었는데 앨런 사태로 한 명이 갔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아무런 시기가 펼쳐진 게 9.12 테러, IT 버블 뭐 요쯤으로 생각하는데, 이때쯤에 이제 중국이 부상하죠. 중국이 90년대에 클린턴이 쭉 전 개방시켜줬더니 2000년대에 중국이 인프라를 가지고 부상을 하고, 뭐 그리고 2007년 8년 서프라임이 발생하고 오바마는 이제 또 다시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했고, 보통 미국 민주당이 중국을 많이 혜택을 줬는데 바이든 때가 중국을 공격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클린턴 이후부터 뭐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월스트리트 약진하면서 주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재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2010년대로 넘어오면 캘리포니아와 혁신 기술의 시대입니다. 요게 이 앞에 서브프라임이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이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이전에 이런 주주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창업주는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주주들에게 혜택을 많이 안 줄 것 같아. 자기는 대주주니까. 그래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마치 선한 이미지인 듯하게 제공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쭉 퍼졌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막 도입이 되었는데, 전문 경영에 성과 못 내면 2, 3년 동안 성과 못 내? 너 바로 잘한다? 요런 식으로 자르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이 경영인들은 인센티브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할 거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 그 당시 한국의 어떤 외국계 대기업 전문 경영인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호텔에서 주무시고 하루에 4시간 주무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없고. 그래서 호텔에 가서 회사 앞에 여의도 쪽에 있은 회사였는데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했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호텔에 비싼 헬스장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거기 이용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언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한번 잘리면은 다시는 취업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하드워커들이 뭐 김현장이나 이런 데 등등 있죠. 이분들 보통 그런 회사들 나오는 이유가, 창업하는 이유가 내가 일을 더 빡세게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최상위권. 그래서 그런 전문 경영인들을 모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 사람들이 2, 3년 안에 단기 성과에 목숨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에 도입이 되니까 미친 듯이 대출을 해줍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에게. 이상한 상품 만들어서. 금융 서비스업에. 그래서 그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죽게 돼요. 성장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 구제 금융 받은 돈으로 막대한 인센티브를 챙겨갑니다. 오바마가 빡쳐가지고 이 전문 경영인들 감옥 보내고 싶었는데 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때 1등 신랑감이었던 월스트리트 근무자들은 사회의 적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선하고 효율적이라고 여겼던 전문 경영인 제도가 더 이상 선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서브프라임이라는 사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빌어먹을 이미지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 캘리포니아와 혁신 기술의 시대가 되는데, 또 이제 경영이 바뀌어요. 오바마는 이렇게 되니까 월스트리트에 분노가 너무 많아서 월가 점령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미러를 합니다. 실리콘밸리랑.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거부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월스트리트가 내주는 자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월스트리트가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2기 시 월스트리트는 공화당 롬니를 좀 더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이겼어요. 이걸 거부하고 월스트리트의 지지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된 지금 기록이 딱 2명 있는데, 요게 하나가 오바마고요, 하나가 트럼프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바마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힐러리와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경쟁을 하죠. 그 위에 버니 샌더스도 있었거든요. 사실 힐러리를 주로 지지를 했는데 월스트리트가 트럼프의 총 모금액을 보면은 훨씬 적습니다. 훨씬 몇 배가 적은 거야.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도 트럼프가 훨씬 적게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오바마는 김대중의 벤처 살리기 비슷한 정책 이렇게 진행을 해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살리기. 그래서 러닝메이트 잡듯이 파트너 미러의 관계를 진행하게 돼서 캘리포니아를 지지합니다. 아마 트럼프의 미러의 관계 지역은 텍사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는 게 왜 떴냐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제공 역할에 가까웠어요. 한창 열심히 디플레이션 시기에 애플이 저걸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때 공유 여러 가지 뭐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플랫폼 노동이라 불리는 것들이 발생했죠. 돈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지금은 열심히 뭐 노조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저런 공유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시대까지 왔지만은, 그래서 이 배경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와 혁신을 따지는 새로운 경영 기법이 탄생합니다. 이게 애자일 데이터 분석 경영이 발생하고, 이전의 재무관리 비율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게 통계적인 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보조하는 용도로 비율적인 계산을 하죠. 그래도 이것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 계속 실패를 하면서 다음 혁신을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같은 워싱턴 지대에 아마존조차도 있는데 우리가 점점 밀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패배주의에 휩쓸린 걸 클라우드로 회사로 바꾸고 막 발목잡이를 중단시키고 내부 총질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사티아 나델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량 생산 체제 중심인 디트로이트 기반의 포디즘 경영이 있고요. 월스트리트 기반의 이제 재무나 금융 관련된 경영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기술 기업 기반의 경영이 아예 금융 기반과 그다음에 방법론 자체와 그다음에 주력으로 잘 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걸 똑같은 경영 기법으로 때려 박으면 통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방식이 뭐냐면 저기 좋은 거 있다더라. 저거 여기에다 한번 써보자. 저기 좋은 거 있다더라. 저거 여기다 한번 써보자. 이러면서 그 잘 나가는 거 하나씩 쭉 가져오거든요. 이론 비스무리한 거 한 조각씩 가져오거든요. 그게 그 구조에 맞춰서 최적화된 거지. 그렇게 가져오면 안 맞죠. 다음 시대는 텍사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OKR이 도입되고 복잡 계적 접근과 데이터 분석이 접근되는데 제조업에서 이런 것들을 조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지만은 기 빠지는 소리죠. 왜냐하면 제조업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그 전통적인 경영 기업들의 사례 중에 가장 크게 보는 게 요거예요. 파두. 말도 안 되는 기업을 상장을 했죠. 뭐 투자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줬어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돈을 회수를 했어야 되니까. 이게 그 사례죠. 요런 사례들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권에 있어도 대부분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책임질 거냐? 야, 제가 책임질게요. 당연히 책임져야지. 책임져야 되는데 기 빠지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까지는 모노로식이 가능했지만 잦은 실패를 감수하는 애자일에는 이 실패를 감수하고도 큰 리스크가 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나지 않는 MSA가 필요하고 이게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을 겁니다. 워터폴 기업이나 병원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은행 기업이나 이런 쪽에 하면 애자일 기업에 들어가면은 승인을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워터폴 기업에 들어가면 새로운 거 하자고 하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기획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네가 책임질 거냐? 이 이야기를 달고 날 겁니다. 요 위에 CFO가 눈을 부라리고 있거든요. 바꿔 생각하면 우리는 마치 경영학을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각 지역에서 살아남으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 최적화된 방식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산업별 특성에서도 당연히 다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각각의 다른 철학들이 있고 지향점이 있고 살아남는 방법이 다를 건데 그거를 경영이라는 하나 가지고 다 통합을 해버렸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공통사항들도 있겠죠. 선을 넘기면 안 될 테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반된 VC도 다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공증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빅테크급에도 이제는 정치적 압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겁니다.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전부 다 방법론이 다 달라요. 태생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줄 잡는 건 미국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번외 왜 CFO들이 기업을 장악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지 예를 들어 망하기 직전의 기업에 CFO들이 들어가면 그 기업은 상당 부분 부활을 해요.
왜냐면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을 다 잘라내고 최적화를 시키니까 CFO들 하는 것들이. 근데 뭐 인텔, 보잉같이 좀 살만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 투자하고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의 CFO들이 들어가면 그 기업 망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B2C 기업의 CFO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사실 배경이 90년대식 재고해치식 경영 방식을 다른 속성에 기업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재고해치식 경영이 뭐냐? 예, 조금 더 보면은 구조조정인데 인류 전기 역사와 함께하는 GE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최고의 기업이었거든요. 뭐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로닉과 벨 연구소가 합병한 이 기업이 역사적인 기업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조업 기업 중 하나면서 우량 제조업의 대명사, 미국의 자존심, 기업 분석을 할 때도 지위를 기준점으로 해왔던 재무 전문가들이 지위를 기준점으로 해왔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지위를 부활시킨 게 재그헤치입니다. 경영의 신으로 떠받들어졌는데 재그헤치가 한 게 크게 세 가지예요.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구조조정이 똑같아요. 돈 아낀다? 구조조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뭐 해고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1, 2위 하지 않은 사업 분야는 다 팔았습니다. 두 번째, 혹독한 재무 절감. 이제 복지도 줄이고 뭐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세 번째, 기업 전망치를 적게 제시하고 그것 이상 분기 실적을 낸 다음 기업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이던스가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0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적게 제시해요. 한 70, 80 정도 제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경영의 신이라 불리면서 이 시대의 재그헤치식 경영은 바이블이 되었는데 이런 방식들이 미지의 국가들, 특히 자유무역이 진행돼서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되는 국가들에게는 적절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제공했으면서 동시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부터 재무중심 경영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절정의 최고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다른 기업에 적용되지 못했는데 재계치식 사단의 사람을 영입하고도 이게 적용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 오직 B2B 제조 기업에게는 잘 적용이 됐습니다. 요게 한 방에 가기 딱 좋고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B2B 기업이란 건 그 배경에 정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B2C 기업이 있거든요. 그럼 B2C 기업은 상품이 팔리는 기간이랑 서비스가 팔리는 기업이랑 2년 단위로 사이클적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B2B 제조업 기업은 항상 잘 팔리는 게 아니야. 이 사이클보다 더 심한 걸 견뎌내야 돼.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힘든 거고 반도체 장비주 투자는 더 힘든 겁니다. B2B에 B2B니까. 근데 이게 뭐 B2C 기업과 서비스업과 마케팅에 계속 지출해야 돼. 그리고 R&D를 지출해야 되는 테크 기업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모든 마케팅 성공하는 게 어딨고 모든 그 기술적 실험이 성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성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들어 보고 개선해 나가고 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실리콘밸리가 2주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씩 만들어서 1년에 하나 정도 살리거든요. 24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재무관리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컷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성공해. 하나 해가지고 하나 성공해. 최소 3개 해가지고 하나만 성공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경영기법이. 두 번째,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시대와 달리 지금 자금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으로 받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IPO도 하고 캘리포니아 VC라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도 하고 각국 정부의 자금으로 성장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경쟁자가 너무 많이 나와 이제는 돈 받아가지고. 세 번째,
이게 과대평가됐습니다. 왜냐면 요 시기에 뭐가 있었냐. 2000년대 이후 IT 버블 쫙 나고 나면 나스닥 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IT 버블 시기 떨어졌네. 근데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유, 그래. 요건 좀 과대평가였지. 너무 버블이었지. 쭉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거 보면은 요거 보다가 요거 보면 아, 이게 안정적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저게 올바른 경영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2009년 되고 무슨 2010년대도 나스닥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투자 자산이 내가 2000년에 물려가지고 한 90% 날아갔는데 이게 10년 전부 했는데도 복구가 안 되네. 10년 전부? 14년 전부 해도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됐다고 쳐봐요. 근데 지위를 본다고 봅시다. 야, 씨. 역시 위대한 기업은 뭐 달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14년 전부에도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 상장 폐지 엄청 하고. 그러면은 지위 보면은 그래. 이거 보다가 저거 보면 그렇군. 지위식 경영이 올바르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애플, 아마존,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지. 2000년대 IT 버블 생각하고 나스닥 생각해 보면 이거랑 비교해 보면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비교해 보면 이거 10년 물리신 분은 무조건 이거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결국 태생의 차이인데 지금 뭐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예전에 IT 버블랑 가장 큰 차이가 뭐 재무관리 철저하게 하고 과도한 버블도 아니고 돈도 현금도 많고 심지어. 그래서 구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팩트하게 팀 해고하고 그 다음에 플러터 팀은 돈 적게 되는 독일로 옮기고 뭐 사실 화이자나 요런 식으로 불확실한 미래 투자하면서 연구개발비는 늘려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컴팩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계속 혁신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자체적인 경영 기법들이 정립이 됐고 우리 재무 비율은 이런 룰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각자의 룰들이 정립이 된 거죠. 살아남은 기업들이니까 이제는 보면은. 그래서 정리를 보면 재무주 전문가 주도 숫자 경영의 실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GM, 보잉, 인텔 요거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보통 단기 재무성과 중심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단기 재무성과로 가야 됩니다. 길게 끌면은 경쟁자한테 죽어요. 두 번째, 비용 절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재무적 지표 중심이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엔지니어링과 제품 개발에 경시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걸 주도하는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비상 상황에서 여차하면 막 갈 수도 있겠다 해서 재무 주도하는 거에서 단기적으로 가야지 이거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잠깐 안정화하고 가자 이런 거에 가깝죠. 이게 핀토랑 동일한 문제인데 돈을 더 버는 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무 주도는 뭐 단기 재무 성과 중심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다이어트하는 느낌을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혁신하고 비용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비용을 안 늘리는 게 애초에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기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애초에 건강한 음식으로 관리된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위기 상황에 대응을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됩니다. 이게 장점도 있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게 오래 장기화되면요. 제품 품질이 저하돼요. 그리고 구식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동차 뭐 2년 전 출시한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럼 그 회사 어떻게 살아요? 그거 팔리는 걸로 살아요? 근데 그래도 재무 비율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출시가 된다? 뭔가 품질이 좀 그리고 시장 변화 대응에 실패합니다. 사람들 관점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 문화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창의성이나 혁신보다 비용 관리가 중시됩니다. 요게 근데 너무 오래 끌었어. 오래 끌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GM의 대량의 리콜 왕국, 인텔의 멜트다운, 그리고 보잉의 한 주 걸러 생기는 잦은 사고
이게 품질의 문제를 넘어서 안정과 신뢰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예전에 인텔이 한번 크게 혁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력적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만든 인텔의 앤디 그루버가 있었거든요. 확률적으로 매우 낮았던 잦은 오류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 리콜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이걸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안 옳다. 규칙이 바뀌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구조조정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집중 투자를 하는 건 뭐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하는 목적인데, 잘하는 걸 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하게 절감을 했을 경우. 자, GM은 적당히 탈만한 자동차를 만들었나? 얘네들 장점이 엔진이거든요. 엔진 1000년 100년 이상 진행된 자동차 제조업과 노하우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승용차보다 픽업 트럭과 SUV 이런 게 잘 팔려요. 튼튼함. 특히 픽업 트럭. 근데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사 고발을 받았을 때 이미 GM의 신뢰는 끝났습니다. 이거 핀터랑 똑같은 문제죠. 인텔 보잉도 마찬가지죠. 보잉은 정비 엔지니어들을 상당 부분 해고해서 별의별 문제를 다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인력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생기는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구조조정과 집중 투자로 당연히 이제 제조업은 노사관계가 악화되는데, 인텔은 엔지니어 인력이잖아요. 그 연구개발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전 세계 드문 인력이야. AMD, 엔비디아로 이직하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연구개발 인력은 성과제 인력이 아니죠. 맨파워에 투자해주는 기업을 찾아서 움직이고 거기에 경험과 그게 커리어가 되는 인력입니다. 근데 투자자를 찾아서 움직이는 인력인데 여기로 경쟁사로 가버렸어. 보잉 엔지니어들 자르고 탈주했죠. 그러니까 바퀴 떨어지고 문짝 날아가고 뭐 부품 억지로 밀어넣고 조립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죠. 이 인력들이 문제는 매우 숫자가 부족한 인력들, 찾는다고 나오지 않는 인력들이란 겁니다. 찾는다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 자르면서 뭔 짓을 하냐? DEI라는 반능력주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왜 ESG, DEI 이게 블랙록이 여기 위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게 뭐냐? 여성과 성소수자, 소수민족 할당제입니다. 그게 엔지니어 연구개발 인력에 할당이 됩니다. 이게 좌파 문화와 정치적 입김이거든요. 근데 마치 전 세계 HR 경영의 핵심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이 인텔의 DEI, 보잉의 DEI, 그리고 GM의 DEI.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이 반능력주의로 할당제를 진행을 한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사업부도 자르고, 이거 핀터랑 똑같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들이 재무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람들의 안정과 신뢰보다 DEI로 정치적 압박을 벗어나고 주식 투자 인기나 올리는 게 더 낫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매우 역겨운 짓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말을 정합니다. 그 알래스카 항공의 거의 재앙에 가까운 사고 이후 보잉은 문짝 날아간 거거든요. 보잉은 승객의 안전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선시한다. 저희 앨런 머스크 말에 동의하는데, 다양성은 필요하나 그건 능력주의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그 차별하지 말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지.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반능력주의인 DEI는 죽어야 합니다. 아이고, 한국에도 있죠? 이 비슷한 사고. 할당제요. 할당제. 대다수 여기까지는 건드리기 상당히 불편해할 거예요. 실제 문제는 다 빼고요. 재물을 너무 아껴서 그래요. 어쩌고. 그걸로 끝납니다. 샤이하고 싸움은 겁나고 뒤틀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룰대로 세상은 동작하지 않아요. 사이버 시큐리티 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이게 돈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게 안전과 보안인데 인력을 저렇게 개판로까지 만들어 놓고 돈 줄여 놓으면은 작살 나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안정과 보안을 돈 아끼면서도 엉뚱한데 돈을 써대는 겁니다. 매우 역겨운 짓입니다, 이거. 자, 보네. 예, 트럼프. 예, 대통령 때마다 달라지니까. 이게 1기에는 마가를 부르짖었거든요. 나 지지해. 이게 트럼프가 솔직히 딱 봐도 월스트리트를, 월가가 별로 안 좋아요. 월가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빅테크는 나를 지지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에서 빅테크를 견제하는 것들을 막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너 안 그러면 와인세 놓는다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빅테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안 해주네. 아무리 보호를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그런 거 해줬어요. 미국의 그 현금을 가져오면은 여기에 저축률을 높여주면은 외국에 있는 돈을 저축률을 높여주면은 그만큼 이제 내가 세금을 까주겠다 그런 건 했어요. 그래도 지지는 안 해요. 트럼프를. 그 혜택은 없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해줘도 지지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트럼프 편에 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 계열 쪽이나 피터 티, 뭐 공화당 성향 가지고 있는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쪽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블록체인 영역들이 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있는데 세카이어 캐피탈 요게 툭 튀어나온 거 보고 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세카이어 캐피탈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VC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는 크게 갈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보 계열이냐 보수 계열이냐. 뭐 근데 사실 갈렸다기보다는 텍사스로 다 튀었죠. 실리콘밸리. 공화당 성향 사람들은 텍사스로 다 튀어버렸죠. 블록체인 업계의 속성이 뭐냐면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들인데 오바마 시기 머니터리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뭐 화폐가 녹잖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면서 민간 화폐 위주로 돌아가 보려는 그런 시도죠. 남미 인플레이션 겪는 국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치 보존을 시도하고 벽돌 같은 거죠. 트럼프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지금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반대하나 샤이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트럼프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반대하는 게 그 진보 계열을 반대하나 샤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우는 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대권까지 노리는 자는 드뭅니다. 돈 부족한데 말 하나로 권력을 잡는 시대입니다. 무시무시해요. 번에 바이든이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참모진을 보통 실제 경제 전문가들로 포진을 시킵니다. 바이든의 경제 참모진은 블랙락이고 트럼프의 경제 참모진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근데 바이든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크게 블랙락, 실리콘밸리와 미러 종료, DEI. 그러니까 오바마는 실리콘밸리와 미러를 시작을 했다면 바이든 시기에는 실리콘밸리와 미러를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 출신이고 ESG, DEI를 지지하는데 트럼프는 전통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방식, 효율화로 되돌아가는 방식이죠. 이걸 전통이라고 해야 되는지 정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전통이라고 합시다. 뭐 최신 주류 트렌드에는 안 맞으니까. 최신 주류 트렌드는 이쪽이니까. 자, 환경 ESG,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노조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DEI 방향성, 반능력주의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이게 너무 사고가 심해지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 전문 경영 제도랑 비스무리한 느낌입니다. 뭐 다양성 비전을 점점 없애고 있어요. 뭐 할당제 이런 거 하는 것들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성소수자 관련된 교육하는 거, LGBT 이념 교육하는 거, 특히 캘리포니아랑 캐나다에 나오는 거, 요거 특히 뜨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 대탈주가 시작이 됐죠.
젊은 부자들 위주로 탈주가 시작이 됩니다. 왜? 자식이 키우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튀고 있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이든 인플레이션.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죠. 실리콘밸리가 미러 종료하면서 독점을 띄우는데, 여기 저승사자가 누구냐? 리나칸인데, 이 사람이 계속 제기를 했는데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탈출구를 어떻게 찾고 있긴 한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얘들이 지금 때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진보 지지 기업들이 때리고 있거든요. 오픈 AI 여기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네. 샘 얼트만. 샘 얼트만이 딱 게이면서 LGBT에 속하는 게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사회주의자입니다. 정확히는 사회민주주의자. 요쪽 계열입니다. 이런 거 계속 자기 편 때리고 하니까 자기 편 때리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정할 수 없는 시대 변화와 정부의 개입과 각종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복잡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복잡성을 인지하기 싫은 거죠. 인지하기 싫은데 아는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편합니다.